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7번째 시간이 되겠죠. 드디어 단원이 2단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단원을 한번 적어보면, 자, 이 단원이 커다란 제목이 남북국 시대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자, 남북국 시대의 전개. 여기서 남북국이라고 하면은 통일신라와 남쪽으로 통일신라와 북쪽으로 발해가 존재하던 시대를 갖다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소제목으로 1 해가지고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1 해가지고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그리고 2 해가지고는 아마 삼국 통일 전쟁,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삼국의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6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6세기 말 상황을 살펴보면 4세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삼국 중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전성기를 이끈 나라는 백제였죠. 그리고 5세기는 고구려, 그리고 6세기는 신라가 장악을 하게 되고, 이후 신라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 속에 삼국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있겠죠. 보시면 지금 신라가 가장 전성기를 이룰 때겠죠. 고구려 땅 일부분과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신라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국의 6세기 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된 이후부터 한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안정기를 유지하다가, 즉 그 위촉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위 그리고 촉오 삼국시대로 나아갔다가 다시금 이 위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북쪽에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쫓겨내려가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5호 16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후에 이 북쪽은 우리가 북조라 부르고 남쪽은 남조라 불리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갖다가 다 일컬어서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가 드디어 6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바로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라는 나라가 드디어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가 드디어 중국을 통일하자 그 눈을 갖다가 어디로 돌리게 되더라? 한반도 쪽으로 돌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수나라가 드디어 고구려를 갖다가 공격하게 되는데, 수가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갖다가 공격했던 것은 수양제 때입니다. 수양제 때. 수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황제가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수문제와 수양제 때인데, 양제 때 드디어 고구려가 쳐들어오겠는데, 이를 갖다가 누가 막아내느냐, 이거 정도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을지 문덕이 바로 살수대첩에서 이 수나라의 침략을 갖다가 막아냈더라. 이후 수나라는 무리하게 고구려 원정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적인 상황으로 해서 끝내
멸망을 하고 말죠. 멸망을 하고 나서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들어서게 되냐면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은 초기에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다 당 태종 때 이르러서 다시금 또 고구려를 갖다가 침략하게 되는 거죠. 초기에 고구려가 상당히 위기를 겪게 되지만 또한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되겠죠. 무슨 전투에서? 안시성 전투에서 이를 갖다가 막아내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만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안시성 성주가 이를 갖다가 막아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외적으로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바로 이 고구려가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반대로 국내에서는 이제 6세기 말에 어떠한 모습이냐, 지금 신라가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이루다 보니까 누구하고 누가 손을 잡게 되냐면 바로 이 고구려와 백제가 여제 동맹이라 부르죠. 이렇게 손을 잡고 신라를 갖다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백제의 왕 같은 경우는 의자왕이죠. 의자왕 같은데 이때 실제로 대야성, 오늘날 합천에 있는 곳인데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을 갖다가 신라로부터 빼앗을 정도로 다시금 그 신라를 갖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속에 신라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라가 그 돌파구로 뭘 잡느냐, 이때 김춘추라는 사신을 먼저 고구려에다가 파견시켜서 고구려와 동맹을 체결을 시도하였던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때 김춘추가 파견되었을 때가 어느 여왕 때냐면 선덕 여왕 때입니다. 선덕 여왕 때 누구를 파견시켰느냐? 김춘추를 파견시켜 고구려와 연합을 갖다가 체결하려고 하였던 거죠. 하지만 이때 고구려의 최고 집권자는 누구였느냐? 영계소문이었죠. 영계소문이었는데 김춘추와 영계소문이 협상을 벌였으나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영계소문이 김춘추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죠. 이에 김춘추가 기지를 발현하여 이를 탈출을 하고 다시금 이제는 신라가 어디와 동맹을 체결하려냐면 이제 당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왕이 진덕 여왕으로 바뀝니다. 진덕 여왕으로 바뀌었을 때고 역시 파견된 분은 김춘추가 파견이 되었던 거죠. 이때 태평성이라고 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쨌든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와 어디가 드디어 연맹이 체결되었다.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당 연합군이 결성이 된 겁니다. 신라와 당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나당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연도로 치면은 648년이 되겠죠. 648년 나당 연합군이 체결되어 어디부터 이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가냐면 백제부터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부터 쳐들어가게 되는데 백제는 이때 이미 그 지배층들이 정치 질서가 문란해져서 지배층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속에 이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이를 갖다가 격퇴하려 하였지만 이미 힘이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계백이 등장하여 대표적인 전투 황산벌 전투를 갖다가 벌였으나 끝내 막아내질 못하죠. 그러면서 그 사비성이 함락되게 되고 이후에 사비성이 함락되고 나서 끝내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더라. 660년이 되겠죠.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백제에서는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더라. 대표적인 인물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런 분들에 의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느냐?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더라. 그래서 실패 이유까지도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끝내 실패로 돌아갔더라.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어느 쪽으로 쳐들어가게 되냐면 고구려 쪽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때 대표적인 전투가 평양성 전투가 되겠죠.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죠? 서로 그 연개소문의 아들들 간에 왕위 다툼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도권을 갖다가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후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평양전 전투에서도 끝내 패배하게 됨으로써 끝내 패배하게 되어 고구려도 멸망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몇 년이냐? 668년이 됩니다. 고구려도 멸망을 갖다가 668년에 하게 되고 나서 이후 고구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건모잠, 안성, 고연무 이런 분들에 의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한 이유도 역시 백제와 동일하게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끝내 실패하고 말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삼국을 갖다가 신라가 당나라군과 이루는 듯 하였으나 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그러한 지배 야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에 드디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식민관청을 갖다가 설치합니다. 식민관청을 설치하더라. 그래서 각각 설치했던 것을 보면 백제는 웅진도독부란 걸 설치하죠.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도 다스리려 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안동 도호부란 걸 갖다가 설치하여 다스리려 하며, 급기야 신라에도 계림 도독부란 것을 설치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 하자. 이에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드디어 신라와 당과의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전투가 나당 전쟁이 발발을 갖다가 하게 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전투와 그리고 기월포 전투가 발발을 하게 되더라. 참고로 매소성이 육지에서, 기월포가 바다에서 이렇게 승리를 갖다가 거두게 되고, 신라군이 승리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최종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연도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676년. 사실 연도를 갖다가 알아두기보다는 이 순서를 갖다가 조금 잘 체크를 갖다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갖다가 통일하게 되는데, 이 통일 과정을 갖다가 좀 잘 알아두시고, 각각 이 식민관청 명칭이라든지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명칭까지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국 통일에 한계점과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한계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른 나라를 이용했다는 거죠. 외세를 이용하였다. 특히 당나라를 갖다가 당을
이용하여 통일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전체적인 영토가, 우리 민족의 전체적인 영토가 축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 이남으로 우리나라 전체 영토가, 물론 신라 자체만으로는 보면 신라 자체로는 영토가 늘어났죠. 근데 우리 민족 전체적인 영토로는 대동강 이남으로 영토가 축소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더라. 이게 한계점이 되겠죠. 이에 비해서 삼국통일의 의의로는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에 기틀을 갖다가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갖다가 살펴보면 새로운 민족 문화의 그 토대를 갖다가 마련하였더라.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신라가 아마 그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전체적인 과정까지 모두 다 살펴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 꼼꼼하게 각각에 나오는 명칭이라든지 순서까지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